어둑한 저녁, 순덕은 손에 한 장의 편지를 움켜쥔 채 떨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고 가슴은 쿵쿵 소리를 내며 요동쳤습니다. 편지의 겉봉투에는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병수 씨에게 남편의 이름, 그리고 그 아래 적힌 필체는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건 편지 속의 내용이었습니다. 내 덕에 산다는 말 말아요. 사모님은 절대 몰라야 합니다. 평소처럼 아무 일 없는 듯 지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이 가족의 평화를 지켜낼 뿐입니다. 순덕은 눈을 크게 뜬 채 손끝을 떨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다름 아닌 가족처럼 함께 지내온 가정부 미정이었습니다. 10여 년 동안 가족처럼 웃고 울던 사람. 손녀 소윤에게 이모라고 불리며 집안의 일원처럼 살아온 그 사람이 왜 남편과 이런 편지를 주고받은 것일까? 이게 뭐야, 당신들. 대체 나한테 뭘 숨겨온 거예요? 순덕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갈라졌습니다. 남편 병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고 미정은 눈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덕은 믿었던 세상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이들의 침묵, 그리고 나만 몰랐던 어떤 거대한 비밀. 순덕의 눈가에 눈물이 번졌습니다. 뭐라고요? 그날 밤 편지 한 장이 한 가정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10여 년 전 묻혀있던 충격적인 진실로 순덕을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바로 그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골목, 낮은 담장 너머로 낡은 기와집이 하나 보였습니다. 집 마당엔 감나무가 서 있었고 바람결에 잎사귀가 서서히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올해 60살이 된 순덕이 살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교사로 지내다 은퇴한 뒤 남편 병수와 손녀 소윤, 그리고 가정부 미정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족의 일상이었지만 순덕에게는 늘 감사와 애틋함이 깃든 삶이었습니다. 특히 미정은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라 언제부터인가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소유는 그녀를 이모라 불렀고 순덕 역시 동생처럼 여겼습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처럼 평온했습니다. 부엌에서는 된장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감나무 사이로 스며든 햇살이 창가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부엌에서는 된장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감나무 사이로 스며든 햇살이 창가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평소처럼 마당을 쓸다 말고 부엌 안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미정이 국자를 들고 서 있었는데 순간 휙 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아, 놀란 미정은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불꽃은 금세 잦아들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두 눈을 크게 뜬 채 마치 큰 공포에 사로잡힌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손 안 대었어요? 병수가 재빨리 달려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미정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하면서도 놀라울 만큼 다정했습니다. 순덕은 잠시 빗자루를 내려놓고 마루 끝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정은 눈을 꼭 감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불만 보면 가슴이 막 조여와서. 그녀는 연신 숨을 고르며 두 손을 가슴에 꼭 붙잡았습니다. 병수는 그런 그녀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놀랐을 뿐이야. 여기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아요. 순덕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병수가 부드러운 손길을 가정부에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건네는 모습이 순덕의 마음을 묘하게 찝찝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신경을 쓰는 거지? 가족처럼 지내는 건 고맙지만
그래도 선은 있어야 하지 않나. 순덕은 가슴이 답답해져 잠시 눈을 돌렸습니다. 그때 순덕의 주머니에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혹시 미정 씨 댁인가요? 조심스럽게 묻는 목소리에 순덕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예. 누구요? 미정이요. 그러나 상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서둘러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짧은 통화였지만 묘한 긴장감이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순덕은 전화를 내려놓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잘못 건 전화겠지. 그러나 부엌에 있던 미정이 순간 놀란 모습을 순덕은 어렴풋 보았습니다. 국자를 든 손이 살짝 멈춰 있었고 얼굴은 잠시 굳어져 있었습니다. 미정아, 무슨 일이니? 네? 아니에요. 사모님, 미정은 곧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은 평소와 달리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소유는 학교에 갔습니다. 순덕은 평소 같으면 별일 아니라고 넘겼을 일이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불안이 살짝 움트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순덕은 거실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병수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고 미정은 세탁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시간이 이어지던 순간 병수가 갑자기 신문을 내려놓으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어지럽네. 병수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순덕은 깜짝 놀라 바느질을 내려놓고 달려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요? 미안한데 나 약 좀 찾아줘. 병수의 말에 순덕은 허둥지둥 약장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늘 있던 혈압약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끝은 떨리고 가슴은 조급하게 뛰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은 병수의 서랍장이었습니다. 그곳은 늘 닫혀있던 공간이었습니다. 이 집엔 오래된 약속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물건은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다. 순덕은 그 규칙을 평생 지켜왔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얼굴이 더 창백해지는 것을 보며 규칙은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손잡이를 잡고 재빨리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쪽에는 약봉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틈에는 누렇게 바랜 편지 봉투들도 있었습니다. 편지를 신경 쓸 겨를이 없던 순덕은 황급히 약을 찾아 병수에게 건넸습니다. 병수가 약을 삼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순덕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에요. 뒷정리는 제가 할게요. 순덕은 남편의 겉옷과 약통을 가지고 다시 병수의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서랍에 약통을 넣으려던 찰나 아까 스쳐 지나간 오래된 편지 봉투가 이제야 눈에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편지길래 이렇게 오랫동안 간직했대? 문득 누가 써준 편지인지 궁금했지만 허락도 없이 서랍장을 뒤지는 것은 신뢰를 깨는 행동이라고 생각한 순덕은 이내 서랍장을 다시 닫으려 했습니다. 그때 어렴풋이 보이는 글자. 그리고 누가 봐도 여자가 쓴 것 같은 어여쁜 손글씨가 문득 보였습니다. 병수 씨에게. 순덕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한 순덕은 봉투를 손에 쥔 채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이건 열면 안 되는데. 하지만 시선은 도무지 그 봉투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순덕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쓰인 낡은 봉투. 그 종이는 오래된 듯 가장자리가 달아 있었고 누렇게 바랜 색깔 속에서도 글씨만은 단정하고 또렷했습니다. 순덕은 한참을 서랍 앞에 앉아 망설였습니다. 가족끼리 서로의 물건을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봉투를 손에 쥔 이상 마음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종이 한 장이 곱게 접혀 있었습니다.
춘덕은 마른 침을 삼키며 종이를 펼쳤습니다. 병수 씨에게 내 덕에 살아간다는 말 말아요. 사모님은 절대 몰라야 합니다. 평소처럼 아무 일 없는 듯 살아가야 해요. 만약 모르는 척하기 힘들어질 때가 오면 그때 다시 제게 말해주세요. 우리는 이 가족의 평화를 지켜야 하니까요. 미정. 춘덕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의 이름, 그리고 미정의 이름. 그 단어들이 같은 종이 위에 나란히 적혀 있는 광경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모님은 절대 몰라야 합니다. 그 문장은 칼처럼 순덕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비밀이 있다는 말인가? 왜 남편과 미정이 이런 글을 주고받은 걸까? 지금까지 가족처럼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남편과 이렇게 은밀히 엮여 있었다니. 순덕의 손끝은 점점 더 떨렸고 편지를 쥔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차올랐습니다. 숨이 목에 걸려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명절이면 함께 만두를 빚던 미정의 웃음, 소윤의 발표를 도와주겠다며 밤늦게까지 책을 읽어주던 모습, 순덕 자신을 언니처럼 모시겠다던 말, 그 모든 장면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순덕의 가슴 한켠에서 배신감이라는 이름의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순덕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대답해줄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지만 마음속의 균열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게 번져 있었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오자 거실 한쪽에서 어둑한 빛이 드리워졌습니다. 순덕은 여전히 편지를 손에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심장은 아직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병수가 방에서 나와 순덕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왜 그렇게 앉아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순덕은 이 편지에 대해 당장 묻고 싶었지만 이내 편지를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하지만 굳은 다짐을 한 듯한 표정을 지은 순덕은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순덕은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병수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눈앞의 종이를 바라본 그의 얼굴은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이걸 어디서 찾았어? 병수의 목소리는 낮았고 그 안에 당황과 두려움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순덕은 울분을 터뜨리듯 말했습니다. 당신 서랍에서 당신이 쓰던 약을 찾다가 그런데 왜 이런 게 당신 서랍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모님은 절대 몰라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미정이가 당신과 이런 편지를 주고받은 거예요? 병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끝은 편지를 움켜쥐려다 멈췄고 눈빛은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사정이라고요? 10년이나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낸 사람이에요. 나는 그 사람을 가족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 눈앞에서 이런 글을 보라고요? 내가 바보예요?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순덕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억눌러왔던 의심과 배신감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가슴이 벅차 숨이 차오르는 듯했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제발 아니라고 해줘요. 제발. 병수는 고개를 숙인 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이 오해하고 있는 거야. 그건 미정이 일부러 숨긴 것도 나쁜 뜻도 아니었어. 다 당신을 위해서였다고. 날 위해서라고요? 도대체 뭘 숨기길래 나를 위한다고 합니까? 당신과 미정 씨의 관계를 숨기는 게 나를 위한 거예요? 순덕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병수는 다가오려 했지만 순덕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편지를 움켜쥔 손이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은 숨소리조차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서로를 향한 시선은 가까웠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춘덕은 여전히 편지를 손에 꼭 쥐고 있었고 병수는 답을 찾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조용히 다가오던 미정이 마침내 두 사람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녀는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은 채 얼굴은 잿빛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사모님, 그 편지. 미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춘덕은 놀란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게 다 뭐냐고 물었어요. 왜 당신 이름이 여기 있는 거냐고. 왜 남편과 이런 말을 주고받았냐고. 춘덕의 목소리는 울부짖는 듯 터져 나왔습니다. 눈동자는 흔들리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오랜 신뢰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미정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닥에 닿은 무릎이 덜컥 소리를 냈고 그 울림이 춘덕의 가슴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춘덕은 치를 떨며 외쳤습니다. 미정 씨, 난 그동안 당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아요? 난 가족처럼, 아니 내 동생처럼 여겼어요. 소윤이도 당신을 이모라고 부르고 내 손에 힘이 빠질 때마다 당신이 곁에서 잡아줬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도대체 내 남편하고 무슨 비밀을 나눈 거예요? 그 말에 미정은 눈물을 더 쏟아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사모님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녀는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으며 간절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순덕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한 기억들이 머릿속에서 하나하나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절대 몰라야 한다는 그 한 줄이 지금껏 믿었던 모든 순간을 배반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수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보, 제발 오해하지 마. 이건 단순한 게 아니야. 단순한 게 아니면 뭐예요? 내 남편 이름으로 쓰인 편지에 우리 가정부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단순한 일입니까? 날 속였죠? 둘이나 몰래짓을 한 거냐고요? 춘덕의 목소리는 격해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손은 여전히 편지를 놓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배신감과 분노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결국 바닥에 엎드리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모님, 저는 그저 목소리는 흐느낌에 잠겨더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춘덕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더욱 심장이 조여오는 듯했습니다. 방 안엔 세 사람의 숨소리와 흐느낌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지금까지 가족이라 믿어왔던 관계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춘덕은 더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편지를 쥔 손이 떨리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히고 가슴이 조여오는 고통이 견딜 수 없이 몰려왔습니다. 됐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춘덕은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더니 그대로 편지를 움켜쥔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수와 미정이 동시에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춘덕은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나 좀 혼자 있고 싶어요. 당신들. 제발 따라오지 마요. 그녀는 대문을 박차듯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저녁 노을빛이 골목길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풍경은 아무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고 이내 그녀는 동네 끝 작은 공원에 다다랐습니다.
벤치에 털썩 앉은 순간 눈물이 왈칵 터져 나왔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흘러내리는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순덕의 중얼거림은 공허한 바람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지난 10여 년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미정이 집에 들어왔을 때의 모습, 소윤에게 책을 읽어주던 따스한 손길, 자신이 지쳐 쓰러졌을 때 곁에서 잡아주던 손, 그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한참 동안 울던 순덕은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을은 점점 짙어지고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조차 순덕에게는 낯설고 서글프게만 다가왔습니다. 그때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자 낮게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혹시 미정 씨와 관련된 분 맞으신가요? 순덕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또다시 미정이라는 이름. 아침에 걸려왔던 그 전화가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도 뭔가 알 수 없는 불안이 그녀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도대체 누구세요? 왜 자꾸 미정이를 찾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는 잠시 머뭇거리다 곧 말을 흐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잘못 걸었습니다. 뚝 하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덕은 휴대전화를 손에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연이어 반복되는 이상한 전화, 그리고 서랍 속에서 발견한 편지.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차가워지고 밤이 점점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여전히 벤치에 앉은 채 자신이 몰랐던 진실이 서서히 그늘처럼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덕은 한참 동안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 공기는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길 위에 희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 차갑고 더 무거웠습니다. 발걸음을 옮긴 곳은 집 근처의 작은 성당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힘들 때마다 무릎을 꿇던 그곳. 순덕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성당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커다란 십자가 앞에 촛불만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맺히더니 금세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모아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의 혼란은 기도로도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몰랐던 겁니까? 왜 저 사람들은 저를 속이고 있었던 겁니까?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인데 왜 이런 글을 주고받은 걸까요? 제가 알지 못하는 무슨 비밀이 있는 겁니까? 순덕은 간절히 속삭였지만 성당 안은 오직 정적만이 가득했습니다. 촛불만이 가느다란 불빛으로 흔들리며 대답 대신 작은 그림자를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때 순덕의 머릿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장면이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짙은 어둠 속 비명과 함께 들리던 자동차 경적 소리, 순간 번쩍이는 불빛. 순덕은 순간 숨을 고르며 손을 떨었습니다. 이건 뭐지? 내가 겪은 건가? 아니면 꿈인가? 그녀의 기억은 끊어진 필름처럼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그 장면이 낯설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순덕은 머리를 싸주며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었고 손끝은 얼어붙은 듯 차가워졌습니다. 성당 문이 열리고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은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지만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람에 문이 흔들리다 닫혔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순덕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순덕은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는 분노와 배신감뿐만 아니라
알 수 없는 공포와 불안이 가슴 속에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성당 밖으로 나왔을 때 이미 밤은 깊어져 있었습니다. 길 위에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춘덕은 팔을 움켜쥐며 발걸음을 집 쪽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춘덕은 스스로를 다독여 보려 했지만 손끝에 남아있는 떨림과 가슴 속 깊숙이 내려앉은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오늘 하루 동안 겪은 일들의 파편이 발밑에서 찌르듯 올라오는 듯했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그 경계를 가늠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춘덕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대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서자 집 안은 고요했지만 은은한 불빛이 현관 바닥을 길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낯익은 집의 공기인데도 왠지 낯설었습니다. 익숙한 가구들의 실루엣, 시계바늘이 또각또각 시간을 긁어내리는 소리, 거실을 감싸고 있는 얕은 따뜻함까지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인데 마음은 전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 미세한 어긋남이 이날따라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거실 소파 위에는 소윤이 작은 무릎 담요를 덮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소윤은 반짝이는 눈으로 달려와 순덕의 품에 안겨들었습니다. 아이 특유의 포근한 체온이 팔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순덕은 순간 놀라면서도 소윤을 안아주었습니다. 아이의 채취, 머리카락에서 스치는 샴푸향, 작은 어깨가 전해주는 따뜻함이 분명 위로였지만 순덕의 가슴 속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따뜻함이 닿기까지 한 겹의 얼음막이 가로막고 있는 듯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왜 안 자고 있어? 할머니, 안 들어오셔서 걱정됐어요. 아빠랑 미정, 이모는 무슨 일인지 방에서 조용히 얘기하고 있고 저 혼자 있으니까 무서웠어요. 말끝이 살짝 떨리는 것을 순덕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알아챈 어른들의 이상한 분위기, 그 침묵의 공기가 아이의 방까지 스며들었겠지요. 순덕은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방에서 조용히 얘기하고 있다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눈에 보이지 않는 문 하나가 마음속에서 덜컥 닫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열쇠 구멍에선 아무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는데 분명 그 안에서 뭔가 굵직한 것이 오가고 있다는 예감. 그 불길한 예감이 목덜미를 서늘하게 스쳤습니다. 소유는 순진하게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할머니, 저 예전에 들은 거 있어요. 미정 이모가 우리 집에 온 게 제가 아기였을 때부터래요. 근데 할머니는 맨날 10년 됐다고 하시잖아요. 한 문장 한 문장이 마음을 툭툭 건드렸습니다. 오래 닫아둔 서랍을 누군가 무심히 열어젖히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춘덕은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아기였을 때부터라고? 소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빠가 그러셨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모가 도와주셨다고. 근데 할머니는 꼭 10년쯤 됐다고 하셔서 저는 그냥 잘못 기억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이의 말은 단정하고 맑았지만 그 맑음이 오히려 순덕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듯 사실을 말할 뿐인데 그 사실이 가슴을 저릿하게 찔렀습니다. 순덕의 심장은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공허한 공간이 점점 더 커져가는 듯했습니다.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를 잊은 건가?
그동안 10년이라 믿고 살아온 시간이 휘청였습니다. 그 숫자가 자신을 지탱해 주던 작은 기둥 하나였음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춘덕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소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헷갈렸나 보구나. 자, 이제 얼른 자야지. 평소처럼 다정한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지만 목울대가 뻣뻣해져 말끝이 매끄럽게 흐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느낄까봐 더 밝은 표정을 억지로 얼굴에 걸었습니다. 소유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발자국 소리가 복도를 따라 또각또각 멀어지자 순덕은 더 이상 미소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쥔 채 눈물이 다시 고였습니다. 눈가가 따갑게 젖어들며 하루 종일 참아왔던 감정이 서서히 곁을 풀었습니다. 순덕은 숨을 몰아쉬며 깊은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겪은 일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낯선 전화, 서랍 속 편지, 미정의 눈물, 그리고 소윤의 말. 모든 것이 그녀를 둘러싸고 커다란 그림자처럼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발목에 걸려 넘어지게도 등 뒤에 드리워져 길을 잃게도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병수가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말은 더듬거렸습니다. 여보, 미정이랑 얘기. 좀 나중에 차분할 때 들어주면 안 될까? 지금은 당신이 너무 흥분한 것 같아서. 그의 말투에는 걱정과 주저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중이란 단어가 순덕의 신경을 거칠게 긁었습니다. 왜 중요한 이야기는 늘 나중이어야만 했을까요? 순덕은 남편을 노려보았습니다. 차분해지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차분해질 수 있죠? 소윤이가 방금 그랬어요. 미정이 우리 집에 들어온 게 10년이 아니라 훨씬 전이라고. 당신 지금까지 나한테 뭘 숨긴 겁니까? 도대체 얼마나 미정이랑 만난 거예요? 마지막 질문은 스스로도 놀랄 만큼 날카롭게 튀어나왔습니다. 추측은 추측을 낳고 상처는 상처를 불렀습니다. 병수는 대답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순덕은 확신했습니다. 그래, 분명 무언가가 있다. 내가 모르는. 말은 끝나지 않았지만 가슴 속에서는 문장이 이미 완결되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이라는 말이 긴 그림자가 되어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순덕의 눈에는 새로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배신감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기억조차 믿을 수 없다는 공포, 그리고 언젠가 알게 될지도 모르는 진실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알게 되면 무너질까봐 두렵고, 모른 채 두면 영영 멀어질까봐 또 두려웠습니다. 거실의 시계는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편지를 쥔 채 멍하니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고요한 밤바람이 감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폭풍처럼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고요와 폭풍이 같은 공간에 공존하는 것만 같은 낯선 감각이었습니다. 편지의 글귀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사모님은 절대 몰라야 합니다. 평소처럼 아무 일 없는 듯 살아가야 해요. 이 문장은 순덕의 가슴을 바늘로 찌르듯 계속 박혀 있었습니다. 문장과 문장 사이에 숨어있는 숨소리, 보이지 않는 사정, 설명되지 않은 시간들이 줄줄이 달려있는 듯 했습니다. 내가 왜 몰라야 하는 거지? 왜 자꾸 나를 위한다는 거야? 대체 뭘 감추려는 거야? 순덕의 내적 독백은 밤의 정적 속에서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질문은 답을 낳지 못한 채
다시 질문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미정이 조심스레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구겨진 손수건이 있었고 눈가는 울다 지쳐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성실하고 단정하던 얼굴에 오늘만큼은 숨길 수 없는 피로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춘덕은 날카로운 시선을 그녀에게로 돌렸습니다. 말해요. 이제는 다 말해야겠지요. 둘이 무슨 사이인지, 왜 나만 모르는 비밀을 알고 있는 거지. 그리고 미정 씨랑 도대체 몇 년이나 알고 지낸 건지. 춘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그 단단함에는 오래된 사랑과 신뢰가 깨어지는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미정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거실 한복판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그토록 자존심 강해 보이던 여자가 무너져 내리는 듯 보였습니다. 손수건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모님 더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오래 참아온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춘덕은 편지를 흔들며 물었습니다. 이 편지 사모님은 몰라야 한다던 이 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나만 모르고 있어야 했죠? 대체 뭘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말끝마다 쌓인 서운함이 묵직한 돌처럼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미정은 눈을 감고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10년 전, 아니, 그보다 조금 더 된 일입니다. 사모님께서는 14년 전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숫자가 바늘처럼 박혔습니다. 14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갑자기 현실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춘덕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교통사고? 그 한마디를 내뱉는 사이에도 가슴이 안쪽에서 쿵 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미정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며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빗길이었죠. 사모님께서는 저와 함께 길을 건너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앞에서 달려오던 차량이 미끄러져 돌진해 왔습니다. 저는 그저 반사적으로 사모님을 끌어안고 몸을 던졌습니다. 그 충격으로 저는 크게 다쳤고 사모님께서는 머리를 세게 부딪히며 쓰러지셨습니다. 말 한 줄 한 줄이 당시의 비명과 비빛을 불러냈습니다. 춘덕의 호흡은 거칠어졌습니다. 머릿속에서 희미한 이미지가 깜박이며 나타났습니다. 시끄럽게 울리던 자동차 경적 소리, 눈부신 불빛, 그리고 자신을 감싸던 뜨겁고도 떨리던 팔. 그 순간의 잔상은 오랫동안 기억 속 어딘가에 묻혀있던 파편이었습니다. 파편이 서로 맞물리며 비로소 하나의 모양을 이루려 하는 듯했습니다. 그게 무슨 그럼 그게 꿈이 아니었다고? 춘덕의 속삭임은 점점 울음으로 번져갔습니다. 현실과 기억의 경계가 흐릿해졌습니다. 미정은 눈물을 닦을 겨를도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모님은 그 사고로 오랫동안 의식을 잃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깨어나셨을 때 의사 선생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일을 다시 떠올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기억은 사모님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 말 때문에 아무도 사모님께 진실을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변명이 아니라 오래된 서약을 풀어놓는 듯했습니다. 춘덕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머릿속 공백이 조금씩 메워지는 듯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사고를 겪은 게 맞구나. 그런데 왜 나는 그걸 전혀 기억하지 못했던 거지? 답은 알고 싶지만
아는 순간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다시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이건 말 줄임표 너머에는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하는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춘덕은 편지를 바라본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눈물은 그치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남편 병수를 향해 시선을 옮겼습니다. 여보, 이게 사실이에요? 정말로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이렇게 큰 비밀로 남아 있었다는 게 맞아요? 질문 속에는 분노만이 아니라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숨어 있었습니다. 병수는 고개를 숙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사실이야. 당신은 그 사고로 오랫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어. 우린 모두 절망했지 하지만 기적처럼 당신이 깨어났어. 그런데 기억이 끊겨 있었어. 의사 선생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어. 그 기억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환자는 평생 고통 속에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난 당신을 지키기 위해 그 모든 걸 숨겼어. 그의 음성에는 후회와 두려움, 그리고 사랑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춘덕은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날 지키기 위해서라니. 하지만 난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내가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게 정말 행복이었다고 생각했나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입술 사이에서 부서졌습니다. 행복은 누락과 은폐 위에 세워질 수 없는 것임을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병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땐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어. 당신이 다시는 두려움에 떨지 않고 웃으며 살 수 있기를 바랐어. 그래서 미정에게 부탁했지. 당신 앞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달라고. 그 부탁의 무게가 이제야 피부에 와 닿았습니다. 누군가의 평온을 위해 또 다른 누군가가 짊어져야 했던 짐. 춘덕의 시선이 다시 미정에게 향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저는 늘 사모님에게 거짓말을 하는 죄책감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날 사모님을 붙잡지 않았다면 사모님은 이 자리에 계시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사모님께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게 저에게도 너무나 큰 짐이었습니다. 자책으로 벌겋게 달아오른 눈가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사모님 곁을 지키는 것뿐이다. 내가 숨 쉬는 한 이 집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사모님의 생명을 붙잡았을 뿐인데 생명을 붙잡았다는 말이 방 안공기를 조용히 울렸습니다. 춘덕의 가슴은 복잡하게 요동쳤습니다. 배신감, 슬픔,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감사와 애틋함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느껴온 건 내가 가족처럼 여겼던 당신을 난 의심하고 당신은 나 몰래 죄책감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겁니까? 말을 잇는 동안 스스로에게도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미정은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모님,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사모님을 속이고 싶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저 말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 편지조차도 어르신께서 제게 써주신 감사의 편지에 대한 답장이었습니다. 사모님은 몰라야 한다. 그 말은 사모님을 속이려던 게 아니라 지켜드리려던 약속이었습니다. 말끝에 걸린 울음이 겨우 숨을 고르며 가라앉았습니다. 춘덕은 손으로 편지를 꼭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편지의 글씨가 다시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사모님은 절대 몰라야 한다. 그 문장은 이제 배신의 말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내려 했던 무거운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춘덕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해가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지만 상처가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나를 그렇게 지켜온 사람이었는데 나는 그걸 알지도 못한 채 의심부터 했군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비밀을 홀로 짊어지고 날 보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던 시간이. 스스로를 탓하는 목소리가 미약하게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너무도 큰 비밀을 끝내 모른 채 살아왔다는 사실이 억울하고 당혹스러웠습니다. 미정 씨에게는 미안하지만 나는 그 일을 하루아침에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정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이해와 용서 사이에는 언제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춘덕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병수는 천천히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여보, 당신을 속여서 정말 미안해하지만 당신이 트라우마 속에서 살게 냅두고 싶지 않았어. 미정 씨는 당신이 깼을 때 자신을 보면 그날을 기억할까봐 사고 직후 이 집을 떠났었어. 나는 다시 돌아와 달라고 제안했지. 나는 당신을 지켜준 미정 씨에게 반드시 은혜를 갚아야 했어. 미정 씨 팔에 있는 흉터 있지. 그게 그날 생긴 흉터야. 말을 잇는 동안 병수의 눈도 붉어졌습니다. 오랫동안 눌러온 마음을 이제야 비로소 꺼내놓는 듯 했습니다. 춘덕은 흉터가 남아있는 미정의 팔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그녀의 마음속에서 얽히고 설킨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저게 그날 생긴 거라고요? 춘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흉터는 의심의 표식이 아니라 희생의 흔적이었습니다. 미정 씨가 가끔 큰 불을 보면 놀라는 것도 다 사고의 후유증이래. 병수의 말이 덧붙여졌습니다. 그간 이해되지 않던 작은 장면들이 퍼즐처럼 맞물렸습니다. 미정은 잠시 시선을 피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모님은 기억하지 못하시지만 그때 저는 사모님 받쳐내느라 제 팔에 자동차 파편이 박혔었어요. 차는 제 눈앞에서 불타올랐고요. 하지만 그건 괜찮았습니다. 사모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만으로 저는 충분했으니까요. 담담하게 말하려 애썼지만 끝부분은 결국 떨렸습니다. 병수는 간절한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길 수밖에 없었어. 당신이 다시는 그날을 떠올리지 않게 하려고 나도, 미정 씨도 모두 같은 마음이었어. 오랫동안 분리되어 있던 마음들이 같은 지점을 가리키고 있음을 조심스레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춘덕은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가슴 한켠에 깊게 뿌리내렸던 의심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이 가장 가까이에 두었던 진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도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왜 이제야 알게 되는 거죠? 왜 나만 멍청하게 그것도 모르고. 그녀의 속삭임은 울음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자책과 서러움이 뒤섞여 목을 메었습니다. 미정은 차마 다가가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이제라도 알게 됐잖아. 늦었지만. 이제는 우리 셋 다
같은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잖아. 늦은 고백에도 함께하자는 제안에는 여전히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순덕의 눈에 미정의 흉터가 다시 보였습니다. 더 이상 그 흉터는 의심의 증거가 아니라 자신을 지켜낸 희생의 흔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흉터의 굴곡을 따라 시선이 천천히 움직이며 감사와 미안함이 뒤섞인 감정이 조용히 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 안은 오랜만에 평화로웠습니다. 어제의 격렬한 눈물과 고백이 지나간 자리에는 아직 묵직한 여운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따뜻한 안도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주방의 그릇들이 부딪히는 소리마저 유난히 부드럽게 들렸습니다. 순덕은 식탁에 앉아 미정이 준비한 아침상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정 씨, 어제는 내가 너무 큰 소리를 냈지요. 사실은 어제 하루 동안 의심이 너무 커져서 그게 다 상처가 되어버렸던 것 같아요. 말을 내뱉는 사이 마음 한쪽의 매듭이 살짝 느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저으며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모님, 제가 말을 못한 탓이지요. 사모님이 힘들어하실까봐 숨긴 게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어버렸네요. 그녀의 눈빛엔 여전히 죄송함이 가득했지만 오늘만큼은 그 죄송함에 작게나마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순덕은 한숨을 쉬며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미안해요.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인데 그런 사람을 의심하다니 나는 참 어리석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 의심 같은 건 2번 다시 하지 말아요. 평생 가족처럼. 아니, 가족 그 이상으로 함께해요. 나도 당신을 내 동생처럼, 내 친구처럼 여길게요. 말 속에 담은 약속이 서서히 집 안공기를 덮이는 듯했습니다. 미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병수 역시 곁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우리 셋이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너는 비밀도 오해도 없어야 해. 그의 말에 작은 떨림이 있었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에 가까웠습니다. 식탁 위의 공기는 따뜻하게 데워져 갔습니다. 그동안 서로가 말하지 못했던 애정과 미안함이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따끈한 국물에서 피어오르는 김처럼 서서히 자연스럽게. 그때 식탁 위에 올려둔 전화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순덕은 순간 어제 저녁에 걸려왔던 전화를 떠올리며 병수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본능적으로 움츠러들었습니다. 또 무언가를 숨기는 건 아닐까 하는 오래된 습관 같은 경계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병수는 급히 나가 전화를 받고 몇 분이 지난 후에야 들어왔습니다. 여보, 그런데 어제 그 전화는 대체 뭐였어요? 받자마자 급히 밖으로 나가서 통화하던데 나는 또 뭔가 숨기는 게 있는 줄 알고 불안했어요. 솔직한 의심이었지만. 말끝에는 부드러움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제는 상처내지 않는 방식으로 묻고 싶었습니다. 병수는 눈을 피하지 않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전화는 사실 미정 씨를 찾아왔던 사람이야. 사고 당시 운전자였는데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거지. 그런데 당신이 이제 다 알게 됐으니 너는 숨길 이유가 없어. 덧붙일 말이 더 있을 듯했지만 그는 더 숨기지 않았습니다. 말끝을 정직하게 내려놓았습니다. 순덕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괜히 혼자 또 오해할 뻔했네요.
말을 하며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어제 같았으면 곧바로 마음의 문이 닫혔을 텐데, 오늘은 문 앞에서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한 번의 여유가 관계를 지켜준다는 걸 느꼈습니다. 병수는 아내의 손을 감싸주며 다정히 웃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불안 주지 않을게. 무슨 일이든 바로 얘기할 거야. 그 말은 약속이었고 동시에 다짐이었습니다. 서로의 눈빛이 짧게 맞물리며 작은 신뢰가 다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춘덕은 그제야 마음속 응어리가 완전히 풀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미정이 나지막하게 덧붙였습니다. 사모님, 저도 이제는 숨기지 않을게요. 정말 가족처럼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그 고백은 조용했지만 오래 남는 울림을 가졌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햇살이 가지 사이로 스며들며 따뜻한 빛을 드리웠습니다. 둥근 빛이 식탁 위 그릇들에 얹히며 오늘의 시작을 부드럽게 밝혔습니다. 소유는 웃으며 외쳤습니다. 할머니, 우리 같이 사진 찍자. 가족 사진처럼요. 춘덕은 잠시 멈췄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가족 사진처럼. 짧은 문장 안에 많은 것이 담겼습니다. 어제의 상처, 오늘의 약속, 그리고 내일의 희망까지. 그 순간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무게에서 벗어난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방울은 길게 이어진 밤을 조용히 마감해 주었습니다. 네 사람은 나무가 예쁜 공원, 어느 느티나무 아래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서로의 손이 맞닿았고 따뜻한 체온이 이어졌습니다. 멀리서 종소리가 울리듯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잔잔한 평화가 퍼져나갔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고 공기는 가벼워졌습니다. 오래 결려있던 마음의 매듭이 하나씩 풀리는 듯했습니다. 오해와 침묵은 가족을 갈라놓지만 진실과 은혜는 결국 화합과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진짜 가족은 피보다 마음으로 이어지는 법이지요. 기억은 때로 희미해질 수 있지만 마음에 새겨진 진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가족과 오해를 풀었던 경험 있으신가요? 그 순간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용기의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교훈과 감동이 넘치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